아, 국세청은 정말 확실하네요. 뭐 방법이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재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시고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동상이몽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시는 문재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와.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까꿍. 안녕하세요. 와니TV의 문재한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한 세무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 주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분들한테 혹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럼요. 다 주고 맞죠? 싶죠. 네. 그럼요. 뭐 따님이 두 분 있으시니까. 저 애기들 보면 다 주고 싶지만 줄 게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모님이 자녀한테 계좌이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증여를 보나요?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세무사님은 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증여로 추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정이라고 하면은 증여라고 생각을 하겠지라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증여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면 증여가 아니게 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일단은 증여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특수관계인 상에서 뭔가 금전대차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원칙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빌리고 빌려줬다라는 근거를 좀 남겨두거나 맞습니다. 네, 혹은 뭐 어머니 아버지가 온라인이 잘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뭐 야 이것 좀 우리 집에 사놔라 뭐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뭐 이런 느낌 온라인 구매를 대신해주는 거 그런 걸 좀 말씀하시는 대신한다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조금 남겨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 사달라고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남겨놓으면 그거는 이제 증여에서 조금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맞아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아버지한테서 아들이나 따님이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은 우리가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지급을 하고 해당되는 세무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다 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이자 시기도 그거에 맞게끔 계약서 안에 내용이 담겨져야 되고 또 특수관계인 간에는 이제 이자율이라는 것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특수관계인 간에는 한 4.6% 정도의 인정 이자율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그런 이자율을 적용을 하면 증여라는 어떤 추정에 있어서 어떤 단서가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이자도 주셔야 되고 돈을 빌려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자 소득이 되거든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신고도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셨다. 그러면 또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증여로 추정되기에는 상당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온라인 구매 좀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온라인으로 뭐 물품 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누구야 이거 나 대신 좀 구입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돈이 아마 아드님 계좌나 따님 계좌한테 왔겠죠. 이런 것들은 근거를 안 남기면 이제 국세청이나 이제 외부 쪽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증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이거 물품 산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증여가 배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세무사님 어제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안 나죠. 근데 갑자기 그리고 사실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지원 안 받겠습니다. 저는 점심을 안 먹습니다. 맞아요. 점심을 안 드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주일 전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데 3년, 5년 전의 것들을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 시기에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계좌이체가 굉장히 많은데 빈번하죠. 언제 그거 막 하나하나씩 다 기록을 하고 있냐. 근데 정말 나한테도 이런 조사가 들어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반인을 기준으로 계좌이체를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일반인의 계좌를 조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그런 어떤 계좌에 있는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어떻게 조사가 파생됐다든가
또는 어떤 지금 FIU라고 해서 어떤 금융 정보가 이제 국세청에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뭔가 단서가 포착되거나 의심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탈세 제보라든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초인종을 띵동 눌러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파생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가 수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세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상속세를 신고하고 조사할 때 계좌를 많이 봤던 것 같고 맞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나이에 맞지 않는 큰 금액대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도 계좌를 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맞아요. 네. 특정 업종에서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조사할 때는 아무래도 10년치 정도의 계좌를 어느 정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피상속인이죠. 가족 간에 다양한 어떤 거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좀 예를 좀 들어본다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경찰관이 없었어.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딱지대로 오겠죠?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무단횡단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국가에서 다 조사를 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유념해 두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다 안다. 아, 국세청은 정말 확실하네요. 뭐 방법이 없네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먼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하시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하고 또 정도를 걷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큰 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하실 수는 있으나 혹시나 국세청에서 이거를 인지를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세금이 추징을 당하면 그 추징되는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절세 가장 큰 거는 정직하게 원래 법 테두리 안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민이 될 때는 그냥 먼저 문재현 세무사님을 찾아오는 게 뭐 그래도 되고 우리 김주환 세무사님 찾으시면 됩니다. 세수TV 찾아주세요. 항상 이제 많은 세무사님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미리 우리랑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맞습니다. 어떻게 할지 행동을 하라라고 많이 고객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항상 문제가 터지고 오는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가지고 오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근데 이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맞습니다. 네. 안타깝죠. 왜냐하면 세무사를 찾아오게 되면 저희는 그거를 잘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 세무사들을 찾아오게 되면 이걸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를 찾아오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이 없어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오시면 앞으로 발생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할 수도 있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도 재원 마련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 찾아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난쟁이가 세상을 이제 멀리 보고 싶으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인이 뭐냐면 저는 문재현 세무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배는 좀 많이 나왔지만 그 거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에는 남의 생각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에 얻어간다는 건 사실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시각을 얻거나 정보를 얻는다는 건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수수료가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지불하고라도 추후에 이제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면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요새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고객분들은 다양한 어떤 정보를 취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기반적으로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지식이 조금 더해지면 진짜 올바른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찾아야 할 수 있는 거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꼭 시간 투자하셔야 된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조금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고 그 내용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충분한 소명을 통하면 증여를 추정해서 배제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때마다 조금 잘 저희가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런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거 지금 사실은 시선이 계속 가서 이 과자가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하나하나 넣고 너무 이런 거 챙겨주시고 제가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끝나고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